예, 그러면 물건의 효력에 들어가겠습니다. 효력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건에 들어갔으면 물건만의 어떤 새롭게 알아야 될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물건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 점유권과 예, 본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유권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권은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하는데 우선 물건은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예, 지배죠, 지배. 물건을 지배를 합니다. 예, 지배를 하는 권리가 이제 물건인데 이 점유권은 예, 사실상 지배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본권은 근데 그게 아니고 지배를 하긴 하는데 지배를 정당화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권 아닌 것들은 다 본권인데 예를 들어서 본권 중에 소유권 봅시다. 소유권. 제가 이제 물건을 지배를 하고 있죠. 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은 제가 왜 이걸 지배할 수가 있나요? 예, 제가 샀기 때문이죠. 이걸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배를 정당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유권. 그죠? 소유권은 본권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도 만약에 집에 살 권리가 있죠. 그 왜 있죠? 이 전세권 계약,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전세금을 주고 소유자로부터 그 용익권을 얻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당할 권한이 다 있어요. 이 본권에는. 근데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비돼서 그걸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론 소유자가 점유권도 갖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권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점유권이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둑이라고 합시다. 도둑이 이제 이 펜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지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도둑이 이 펜에 대해서 지배를 현실화했어요. 그러면 도둑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점유권이 있지만 본권은 없는 거죠. 그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권한이. 그래서 이 점유권과 본권을 나눕니다. 이것은 점유권과 어떤 대비되는 특성을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만으로 그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눈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점유권 뭔지 알지? 근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만으로 되니까 예, 도둑도 되지. 하지만 본권은 도둑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권리를 정당화할 권한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아시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분류 봅시다. 두 번째. 이것은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큰 머리를 그린 다음에 이게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큰 범위가 있어요. 범위. 자기가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거에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그 권한이 있냐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어요. 그러겠죠? 소유권자는 이런 권능을 가지잖아요. 근데 소유권자가 이 권능의 일부를 타인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수익 권능을 줬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어요.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 그 용익물권은 예, 전세권, 지상권, 예,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개별적으로 배우는 우리가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처분권.
처분권은 뭐죠? 담보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담보권을 설정해줬는데 이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했다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가 소유권자가 채무자겠죠. 채무자가 꾸준히 돈을 갚으면 좋은데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아서 이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죠.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게 경매예요. 법원이 팔아주는 거. 그래서 처분권을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처분권을 갖고 있는데 소유권을 넘겨준 꼴이죠. 그래서 이 처분권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에는 이것을 처분권 등만 줬다. 그러면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쳐가지고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제한이 없죠. 전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일정 부분만 갖고 있잖아요.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 제한을 설명했고, 그럼 각각의 권리는 뭐냐? 용익물권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좀 좋습니다. 지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를 계속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렇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당연히 나오는데 그냥 알아두셔도 좋아요. 지지전 이렇게. 그리고 담보물권 유질저라고 하시면 됩니다. 유질저. 그죠? 이 저당권이 중요하겠죠?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유저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권리는 이 물권, 우리의 이렇게 물건이 배우는 범위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점소, 용당. 그래서 용익권은 뭐가 있고 담보물권이 뭐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의 권리죠? 그러니까 여기 6개, 3개, 3개, 6개죠? 그 다음에 점소, 8개입니다. 8개. 우리 물권은 8개예요. 지난 시간에 물권 법정주의 해가지고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돼야 한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인정하는 법률에서, 민법도 법률이죠.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딱 8개예요. 8개. 그 중에서 질권 제외하고 우리는 시험 범위가 7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물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물권은 효력이 있는데 어떤 효력이 있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은 뭐 이 개념을 알 필요는 없고 물권이 있는데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성립하는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이 더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물건 말고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있는데 물건이 우선할 것이냐, 채권이 우선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물건이 채권보다 우월하죠. 그러니까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우선한다. 이걸 어디서 봤냐면 봤어요. 이것도.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금방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1매매, 2매매. 매도인,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이게 이중매매 그림이잖아요. 그죠? 1매수인. 써드리죠. 써주는 게 좋겠죠? 2매수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중매매예요.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 매매가 무효가 된다고 했죠? 이 매매가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 1매매 계약 다 유효하죠? 그죠? 적극 가담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이 병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등기를 이 사람이 취득을 해요. 그죠? 등기를 취득했어요. 이 사람이 등기를 취득했던 걸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등기를 취득했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이 사람이 등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하거든요. 등기가.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죠? 여전히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채권자죠? 을은 채권자죠?
병은 물권자가 된 거예요. 을이 병한테 내가 먼저 계약했어 해가지고 뭐 어떻게 무슨 자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권자예요, 물권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권리가. 적극 가담했을 때만 이게 이제 무효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뭐라고 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선적 효력이랑 연결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은 이 얘기죠. 이중매매에서 설명한 것은.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들이 있으니까 그 예외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볼까요? 그럼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이 우선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그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물건을 분류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본권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점유는 그냥 사실적 지배만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한 물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는데 이 정당화할 그 근거가 있는 이 권리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할까? 이거에 대한 논의예요. 그래서 점유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예 이건 본권 사이의 문제예요. 이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 사이의 우선적은 본권 사이의 문제다. 점유권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가끔 이제 뭐 지문에 뜨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한 물권이 설정됐습니다. 제한 물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 누가 우선하나요? 제한 물권이 우선하나요? 소유권이 우선하나요? 이런 경우에 한 물건에 전세권과 소유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전세권이 우선하겠죠. 제한 물권이 우선하죠. 왜 그러죠? 소유권자가 자기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갑자기 소유권자가 나는 소유권자야 하면서 그 전세권자한테 뭐 사용 수익권을 주장한다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한 물건인 전세권자가 소유권에 우선을 합니다. 이건 이해를 하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제한 물건 상호 간에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안 보셨으면 자기 집 등기부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건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시간에서 배우시고 하실 텐데, 우리 이제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세요. 그냥 표제부, 그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갑구가 표제부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파트 무슨 사모 아파트 뭐 101동 205 등기부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했는데 등기부는 이 표제부라는 것은 제목이에요. 제목. 이 아파트 사모 아파트 101동 205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소재, 그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어떻게 되고,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랑은 상관없죠. 그냥 그 부동산의 현황에 관련되는 거예요.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아시겠죠? 두 번째, 갑구. 이건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유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그럼 갑자기 갑을고 하니까 A가 이 사모아파트 101동 205의 소유권을 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갑구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뭐 등기 목적, 뭐 등기 원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지금 등기를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 매매를 통해서 했다. 등기를 하게 된 원인, 매매 한 다음에 그 권리자는 A다. A의 주민등록번호 탁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갑구에는. 아시겠나요? 갑구. 을구는 제한물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제한물권. 만일 이 A가 집을 산 다음에 돈을 빌렸습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그러면 저당권이 생기죠.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을구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담보자 잡힌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순위가 들어요. 순위가. 이 소유자가, 이 사모아파트 이 소유자가 저당권 한 번만 잡으면 좋은데 돈이 필요해서 또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번 저당권이 생기고 이렇게 순위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뭐 이건 또 뭐가 있죠? 중간에 또 전세까지 줬어요. 전세권. 자기가 이 집을 산 다음에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전세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따른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설정 순위죠. 이 후순위 저당권자, 지금 이것도 저당권인데 이게 이제 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이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으니까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이 더 먼저 자기 채권 금액을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 을구에 이런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은 제한물권 상호간,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건 뭐가 있었죠? 지금 뭐 저당권, 뭐 전세권, 뭐 이런 거 있죠.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등기부 을구에는 순위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상호간에,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 사이에 이제 효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우선하는 이유.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고 이중매매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물권자가 더 우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뒤에 이제 우리 쭉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맛배기로 한번 살짝만 보고 갑시다. 최우선 변제권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봅시다. 갑이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소유자가 을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을이. 그래서 저당권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금액은 2억이에요, 2억.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병을 임차권자로 들였답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 흔하잖아요. 그죠? 이 갑이 분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갑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으면서 자기 돈으로 이 집을 살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한테 1순위로 돈을 딱 빌려주고, 한마디로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중도금이랑 잔금이랑 막 갚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돈이 모자라서 이 병한테 채권적 전세, 여러분들이 아는 전세예요. 이건 채권적 전세, 채권이에요. 이것은 전세권 등기가 된 물건으로서 전세권이 아니고 이 사람 임차권은 채권적 전세,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전세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하죠? 그러면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세 계약을 맺으면 그래야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그 주민센터 가서 받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그래서 이 병이 보증금 1억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전세를 임차권자죠. 그게 임차를 한 겁니다. 이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저당권자, 즉 은행한테 꾸준히 이자랑 원금이랑 납입을 해야죠. 이렇게 납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만약에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처분 권능을 소유자한테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 안 갚네, 돈 안 갚네 해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죠? 경매 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됐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뭐 경매 입찰 공고해가지고, 탁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서부지법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어떤 이 물건 소재가 어디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신문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신청이 된다는 얘기죠. 경매가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뭐 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낙찰을 받았으니까 대신 돈을 주는 거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빚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을병이 이 돈을 가지고 나 이 돈 내가 권리가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당권입니다. 이 사람은 저당권이고 이 사람은 임차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죠? 그리고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일반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고 했죠. 그죠? 설령 이 병이 먼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채권은 물권에 우선할 수가 없다는 그 원리에 따르면 이 사람이 후순위로 밀리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물권과 채권 이 관계 일반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 원칙을 언제나 따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금 1억이죠. 지워봅시다. 이 상황은 아시겠죠?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게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 소재 주택이에요. 그러면 소액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소액보증금. 서울에서 보증금 1억짜리 찾기 어렵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데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면 보증금의 일정액 전부 아닙니다. 일정액을 서울 같은 경우 5,500만 원이에요. 그게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경매가 됐을 때 이 낙찰 금액이 2억이에요. 지금 경매 금액이 2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2억이 나왔는데 우선 이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먼저 1번으로. 본래 이 사람이 지금 순위가 더 우선이죠. 저당권이 우선인데 이 임차권자를 보호하려는 명목 하에 이런 상황이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소액보증금이죠. 일정액. 여기서 5,500억이겠는데 5,500까지는 무조건 이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에 비해서 임차권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선하는 효력이 생긴 거죠. 그죠? 저당권자가 어떻게 보면 다 가져가는 게 물권자니까 그게 원칙에 따르면 그게 맞는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받아요. 먼저 5,500을 탁 2억 중에 5,500을 탁 받고 나머지가 이제 1억 4,500이잖아요. 1억 4,500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받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순위가 먼저 1번, 이 사람이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권과 채권의
우선적 효력에 있어서 이런 예외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데 이런 경우 법이 이런 경우를 인정합니다. 임차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이 물권보다 우선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 쭉 했는데 이제 물권사의 우선을 했고, 그죠? 했고요. 이제 채권에 우선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독립물리에 존재하는 경우 성립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죠? 이게 이중매매에서 이렇게 예를 들은 거죠. 예외, 자세한 내용은 또 나오기 때문에 후술하는데,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 경우 최우선 변제권, 방금 설명했던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변제를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도 시험 범위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것도 시험 범위죠. 상인법상의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그 기준은 이제 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해당한다면 먼저 받습니다. 최우선으로 받아요.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경매 비용 제외하고 최우선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런 게. 근로자의 임금채권. 뭐 예를 들어서 상가가 뭐 경매에 나왔다. 경매에 나왔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권인데도 먼저 받았습니다. 3월분에 한해서는. 그죠? 퇴직금 채권은 3년분에 한해서는 먼저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 시간적, 이것은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또 나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에 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이거 막 우선적 효력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시험 문제를 뭐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지는 않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물권적 청구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서. 갑이, 뭐, A 건물이라고 합시다. A 건물에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이제 소유를 당연히 하고 있으면 점유도 일반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유 없이 을이 그 점유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 건물의 일정 부분을 자기가 그 건물 안에 막 자기 물건을 집어넣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점유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점유를 침해를 받고 있죠. 그죠? 침해를 받고 있어요. 점유를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환, 그 점유를 나한테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종류를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뭔지 그냥 아시는 거예요. 또는이에요. 이제 별개의 사안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는 병이라는 사람이 갑소유, A 건물의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본래는 이렇게 갑이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소유자니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위조를 해요, 위조. 그 등기서류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등기를 이전을 시켰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원인 무효의 등기죠. 을이 등기를 할 만한 원인이 없는데 원인 무효인데 등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에. 자기가 누구한테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갑이 누구한테 처분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하려고 해요. 등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처분을 하려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겠죠?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그죠? 무수히 많겠죠? 이용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또 이번엔 정이라는 사람이 갑
건물 옆에 바로 자기의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담벽이 있어, 담벽이.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막 금이 갖고 막 쓰러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붕괴가 되면 자신의 건물도 위태로워 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해를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한테.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갑이 병한테, 갑이 정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거예요. 방해받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점유가 침해된 경우도 방해받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의 실현을 위해서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을 청구하여 온전한 물권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 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물권 청구 뭐 이건 뭐 의의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쪽에 나와요. 이쪽에 법적 성질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인데,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배우면서 채권은 청구권, 그리고 물권은 지배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권적 청구권이래요. 이건 뭐지? 채권인가 물권인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설상 그 논의가 있어요. 이게 물권에 가깝다느니 채권에 가깝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판례는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랑 분리될 수 없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즉 물권이 있는 곳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판례 봅시다. 소유권을 양도를 했어요. 근데 물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 아시겠나요?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죠. 이거 봤던 판례예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봤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권의 붙어 다닌다. 그래서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이 넘어갔으니까 넘어간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였는데 점유 침해를 하고 있어요. 점유 침해. 그러면 방금 봤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점유 침해잖아요, 점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소유권을 팔아버렸어요. 누구에게?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이게 새로운 신소유자라고 합시다. 새로운 소유자. 그러면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물권적 청구권도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병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구를 다시 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왜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종하는 성격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격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 음미를 해보세요. 물권의 부정함으로 물권의 이전 소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인전 소멸한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존속할 수 없고, 그죠?
물건을 넘겼는데 전 소유자가 물권자 청구권만 따로 가지고 있대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고 물권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권 소유권을 유지를 하면서 얘다 물권자 청구권 너 가져,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양도할 수 없다. 아시겠죠? 네, 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요. 논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한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등기를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여전히 점유는 이 사람이 하고 있고, 넘겨줍니다. 자기가 등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팔기까지 했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소유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등기부를 보고 놀랐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이 왜 갑자기 현재 정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행사할 수 있죠? 지금 행사 가능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기의 물건이 방해되고 있는 거예요. 원인 무효의 등기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혹시 그러면 우리 소멸시효라는 거 아실 수도 있는데,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민법상 제도가 있는데, 이게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걸리는 권리가 있고 안 걸리는 권리가 있는데, 그럼 이런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에 위조해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알아서 막 거래를 막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너 원인 무효의 등기자로부터 등기를 받았네? 이게 뭐죠? 이 거래 관계가? 이게 만약 매매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을이 무권리자였어요. 갑이 권리자고 우리 무권리자 처분에 받잖아요. 무권리자가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그죠? 병이 정한테 처분한 것도 이것도 무권리자예요. 병도 다 원인 무효에 등긴 거예요. 그래서 다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이 결국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좀 안 되지 않았나? 불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으나 학설의 대립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 또 여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행사 요건. 그 중에서 요게 많이 나와요. 요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권의 내용이 방해받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점유가 침해된다거나 아니면 그 등기를 위조해서 무효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담벽이 붕괴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거나, 이걸 이제 객관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황.
그것만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이게 불법행위 책임이랑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종종 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행위가 뭔지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불법행위는 뭐죠? 고의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죠. 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되니까 불법행위와 다르게 이 고의과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은 성립합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다. 불법행위처럼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 객관적인 상황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로 볼까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의 내용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봅시다. 예를 보면 쉬워요. 태풍이 불어와 이웃집 기왓장이 자신의 집에 쏟아졌대요. 그래서 뭐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집의 고의과실이 아니죠. 하지만 이웃집 기왓장이 자신의 토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신의 토지에 막 더럽게 막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소유권이 방해받는 거죠. 방해받는 거. 이런 경우에 그 이웃집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고의과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물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요. 이 태풍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좀 억한 심정에, 그 옆집 사람이 억한 심정에, 그래 나 좀 열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어차피 내 그 담벼락은 부서질 것 같고 해가지고 담벼락을 막 몰래 해가지고 팍 밀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기왓장을 막 쓰러뜨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행사할 수 있어요.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뭐 행사할 수도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없어야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이런 건 외워주세요. 이걸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무조건 권리자가, 그것도 현재 권리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행사를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현재 권리자가 침해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침해를 했어요. 아까 상황처럼 또 그려볼까요? 이제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침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침해를 하고 있어요. 점유 침해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는 침해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침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침해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넘겨준 거죠. 이런 경우에 을한테 할 수 있을 것이냐, 병한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이 사람한테 하고 있었어요. 행사하고 있었어요. 또 나한테 점유를 뺏어갔지 하면서 갑이 을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도중에 을이 병한테 넘겼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침해자. 이 사람은 이제 과거죠. 과거 침해자죠. 현재의 침해자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상황에서 연달아서 봅시다. 연달아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정이라고 합시다. 정.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현재 권리자인 정이 현재 침해자를 상태로
물권 청구를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권리자가 현재의 침해자에게. 아시겠나요? 현재 권리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알면 설령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봅시다. 타인 토지에 무단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 타인 토지에 무단 신축을 누가 했는데, 응? 무단 신축했으니까 등기까지 안 했어요. 미등기 건물이네. 근데 어떤 사람이 샀어요. 사가지고 그 판 사람한테 돈까지 다 줬어요. 그 건물 값을 다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죠?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어디선가 한번 봤죠? 최근에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상의 물건이라는 것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이 매수인의 지위에 대해서 등기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나는 돈까지 지불했어 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걸 샀잖아요. 자기가 점유를 하면서 돈까지 다 줬어요. 단지 등기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이런 경우에 타인 토지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지금 토지의 점유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내 땅에 건물을 지었냐? 건물 철거 청구죠. 근데 그 상대방이 등기 건물을 신축한 사람일까요? 현재 매수해서 점유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물권 청구의 행사 요건까지 봤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 우리가 이제 다른 청구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청구권들이 다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도 지금 배우고 있죠. 이런 청구권들이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은 과연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한 권리가 다른 권리를 배제하느냐, 아니면 배제하지 않고 같이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논리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은 경합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경합하다는 것은 둘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두 권리 다 다른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 봅시다. 그러면 양 청구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병존합니다. 경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의과실로 물권 침해가 발생해서 손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물권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불법행위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양자의 차이, 그죠? 이 둘과의 차이, 고의과실이 있는지, 그죠? 고의과실이 불법행위에서는 요구가 되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손해 발생. 불법행위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손해. 네, 물권 청구에서는 이 두 개가 다 요건이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는 뭐가 요건이죠? 예, 물건이 침해된 객관적 상태죠, 그냥. 물건이 침해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침해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예방적 그런 아직 침해는 안 됐지만 그렇게 침해 원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상황만으로 물권적 청구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물권적 청구는 기역, 니은, 디귿, 그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걸 행사할 수 있으나 불법 행위는 뭘 묻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불법 행위는
뭐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민사 관계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막 불법행위는 뭐 그냥 꼭 다 나쁜 짓만 아닌데 주로 나쁜 짓이 많잖아요. 나쁜 짓을 했어요. 뭐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부주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것도 어떻게 나쁜 짓이잖아요. 과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갑자기 다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게 되는데 그 교통사고로 자기 다리를 원상태로 회복해달라 이런 거 아니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내가 이렇게 다리 때문에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아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현재 내 지금 물건이 침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치워줘. 원인 없이 등기가 돼 있네. 너 이게 등기 말소 해야지. 이런 걸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과 효과에서 이 두 권리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관계.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계속 몇 번 얘기를 했네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런 거죠. 이건 어떤 예를 들으니까 좋을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점유를 침해를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의 점유를. 그러면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점유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인 없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원인 없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죠. 부당이득 청구권은 그 개념이 뭐죠? 타인의 행위로 원인 없이 손해를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고 있으면 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권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웠던 것은 무효, 뭐 취소됐을 때 취소가 되면 소급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인 없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아니면 어떤 재화가 넘어갔을 때 그 재화를 다시 돌려달라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경합하면 양자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경합 1번도 경합, 2번도 경합이죠. 3번 볼까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성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예를 보면 이거 봅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계약상 권리로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죠?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 계약상 반환 청구도 있죠. 근데 기간이 끝났으면 당연히 그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병존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먼저 청구를 해가지고 돌려받으면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되겠죠. 대신에 아시겠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이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들이 병존한다 또는 경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판례를 한번 봅시다. 판례가 나오는데요. 물권적 청구권 마지막 판례 봅시다. 이 판례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옆에다 붙여놨어요. 물권적 청구 이행 불능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여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병한테 넘어갔어요. 소유권 상실됐으니까 현재 이렇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 와중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지만 더 이상 이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병이 해야죠, 병이. 근데 이 갑이 이상한 독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를 했나 봐요. 등기를 이렇게 한 상태예요. 등기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이행불능이야. 더 이상 소유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채권 관계에서 나오는 이행불능에 따른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행사할 수 없는데 대신에 나는 그래도 손해를 입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인정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이 상실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권리, 물권적 청구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침해자가 갖고 있는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죠? 근데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계약의 연장입니다. 연장.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된 걸 변경된 것이에요. 그런데 위와 같이 등기말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끝이지 더 이상 연장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연장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돼요.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 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시다면 결론만 알아두세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끝이다.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권자는 물권을 잃어버리면 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판례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 설명이 다 끝났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